동탁에 자는 중영이고 농석은 임조현 사람이다. 관직은 하동태수인데 본래부터 교만했다. 그날 현덕에게 태만하게 대하여 장비가 화가 나서 문득 죽이려고 했다. 현덕과 관우가 급히 말리며 말하기를 그는 조정의 명을 받은 관리인데 어찌 멋대로 죽일 수 있나 하니 장비가 말하기를 만약 이놈을 죽이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의 부하로 명령을 들어야 할 것인데 나는 실소이다. 두 형님이 여기에 있겠다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소.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우리 세 사람은 생사를 같이 하기로 결의했는데 어찌 서로 헤어진단 말이냐. 모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장비가 말하기를 그렇게 한다면 내 분이 조금 풀리겠소. 라고 했다. 이에 세 사람은 그날 밤 군사를 이끌고 주준에게로 갔다. 주준이 그들을 아주 후하게 대우하고 군사를 한 곳에 합쳐 장보를 치러 나아갔다. 이때 조조는 황보순과 함께 장량을 쳐서 곡양에서 크게 싸웠다. 여기에서 주준이 나아가 장보를 공격하니 장보는 무리 8구만을 이끌고 산 뒤에 진을 쳤다. 주준이 현덕에게 선봉이 되어 적과 맞서라고 명했다. 장보는 부장 고승에게 말을 타고 도전하라고 했다. 현덕이 장비를 시켜 공격하게 하니 장비가 말을 달리며 창을 들고 고승과 교전했는데 몇 합을 하기도 전에 고승을 찔러 말에서 떨어뜨렸다. 현덕이 군사를 지휘하여 곧바로 치고 들어갔다. 장보가 즉시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을 짚고 요술을 부렸다. 문득 보니 바람과 우레가 크게 일어나고 한 줄기 검은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검은 기운 속에 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현덕이 얼른 군사를 돌리니 군중이 크게 어지러워져서 패전하고 돌아왔다. 현덕이 주준과 더불어 계책을 논의하였는데 주준이 말하기를 저들이 요술을 쓰니 우리는 내일 돼지, 양, 개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있다가 군사들로 하여금 양기슬에 매복하여 적이 달려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높은 언덕 위에서 그 피를 뿌리게 합시다. 그러면 그 요술이 풀릴 것입니다. 라고 했다. 현덕이 명령을 듣고 관우와 장비에게 각각 군사 1000명을 떼어줘 산 뒤에 높은 언덕 위에 매복하게 하고 돼지, 양, 개의 피와 오물을 함께 담아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장보가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면서 군사들을 끌고 와 싸움을 걸었다. 현덕이 나가 맞붙어 싸울 때 장보가 요술을 부리니 바람과 우레가 크게 일고 모래가 날고 돌이 굴렀다. 검은 기운이 하늘에 가득하고 많은 사람과 말이 하늘에서 밀려 내려왔다. 현덕이 말을 돌려 문득 달아나니 장보가 군사를 몰아 쫓아왔다. 산기슭을 막 지나가는데 관우와 장비가 매복한 군사들에게
신호탄을 터뜨리게 하니 군사들이 오물을 한꺼번에 흩뿌렸다. 그러자 공중에서 종이로 오린 사람과 풀로 만든 말이 어지럽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 보일 뿐이고 바람과 우레가 갑자기 그치고 모래와 돌도 사라졌다. 장보가 술법이 풀린 것을 보고 급히 군사를 물리고자 했다. 그때 왼쪽에는 관우가 오른쪽에는 장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뒤편에서 현덕과 주준이 일제히 마주 나오니 적병이 크게 패했다. 현덕이 지공장군이라고 쓴 깃발을 바라보고 나는 듯이 말을 달려 쫓으니 장보가 길을 버리고 들판으로 달아났다. 현덕이 활을 쏘아 장보의 왼팔을 맞췄다. 장보는 화살에 맞은 채 달아나서 양성으로 들어가 성을 굳게 지키고 나오지 않았다. 주준이 군사를 몰아 양성을 포위하여 공격하고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 황보승의 소식을 탐문하니 탐문한 사람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다. 황보승은 크게 이기고 동탁이 여러 번 패하니 조정에서 황보승이 동탁을 대신하라고 명했습니다. 황보승이 도착했을 때 장각은 이미 죽었고 장량이 그 무리를 통솔했으나 우리 군사와 대치하다가 황보승에게 7번의 승리를 안겨주었고 황보승이 곡양에서 장량을 참수했습니다. 또 장각의 관을 파내서 그 시체를 효수하고 서울로 보냈습니다. 나머지 무리들은 모두 항복했습니다. 조정은 황보승에게 거기 장군을 더하고 기주목을 삼았는데 황보승이 또 노식의 공과 무죄함을 상주하여 조정에서는 노식의 본래 관직을 회복시켰습니다. 조조도 역시 공이 있어 제남상이 되어 직일로 군사를 철수시켜 제남으로 부임했습니다. 주준이 듣고 난 후에 군마를 재촉하여 힘을 다해 양성을 공격했다. 적의 형세가 위급해지자 적장 엄정이 장보를 찔러 죽이고 그 머리를 바치며 투항했다. 주준은 마침내 몇 개의 군을 평정하고 조정의 표문을 올려 승첩을 알렸다. 그때 황건적의 남은 무리 중 3사람 조홍, 한충, 손중이 무리 수만 명을 모아 동정을 살피며 불지르고 약탈하며 장각의 원수를 감노라고 칭했다. 조정에서 주준을 명하여 승리한 군대를 몰아 곧바로 토벌하게 하니 주준이 조칙을 받들고 군대를 거느리고 전진했다. 그때 황건적은 완성에 운거하고 있었으므로 주준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했다. 조홍이 한충을 출전시키니 주준은 현덕과 관우, 장비를 보내 완성 서남쪽을 공격하게 했다. 한충은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서남쪽에 와서 대적했다. 주준이 선발된 기병 2,000명을 풀어 동북쪽을 곧바로 공격해 들어가니 적은 성이 함락될까 두려워서 급히 서남쪽을 버려두고 돌아갈 때 현덕이 뒤에서 기습하니 적의 무리가 대패하고 완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주준이 군대를 나누어 완성을 사면에서 포위했다.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니 한충은 사람을 보내 성을 나와
토항하겠다고 했지만 주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덕이 말하기를 옛날에 고조가 천하를 얻은 것은 대개 능히 토항을 권유하고 순종하는 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공은 어찌하여 한충의 토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니 주준이 말하기를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다릅니다. 옛날 고조께서 진나라와 항우와 싸울 적에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서 백성에게 정해진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권유하고 귀부하는 자에게 상을 주어 토항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하가 통일되어 있는데 오직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토항을 용납한다면 권선 격려할 것이 없습니다. 도적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멋대로 약탈을 하다가 불리하자 잠시 토항을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도적의 뜻을 길러주는 것이지 좋은 방책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그러나 지금 사방을 철통같이 보유하고 적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들이 반드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입니다. 만 사람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싸우면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성 안에는 수만 명이 목숨을 걸고 싸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과 남쪽에서 군사를 물리고 서쪽과 북쪽에서만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군이 반드시 성을 버리고 달아날 것이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을 때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주준이 그렇다고 생각하여 이어 동쪽과 남쪽 양면의 군마를 물리고 일제히 서쪽과 북쪽을 공격했다. 한충이 과연 군사를 이끌고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주준과 현덕, 관우, 장비가 삼군을 거느리고 기습하여 한충을 쏘아 죽이니 남은 무리는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추격하는 중에 조홍과 손중이 도적의 무리를 이끌고 주준과 맞붙어 싸웠는데 주준이 조홍의 군세가 큰 것을 보고 군사를 이끌고 잠시 물러섰다. 그러자 조홍이 형세를 타고 다시 완성을 빼앗았다. 주준은 심리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웠다. 주준이 바야흐로 공격을 하려는데 호련히 동쪽으로부터 한때의 사람과 말이 이르는 것을 보았다. 우두머리의 장수는 얼굴이 넓고 호랑이 몸체에 곰허리인데 옥은 부추년 사람 송견으로 자는 문태이고 손무의 후예였다. 나이 17살의 아버지를 따라 전당에 갔다가 해적 10여 명이 상인의 재물을 약탈하여 해안에 올라 나누는 것을 보고 송견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 도적들을 잡겠습니다. 하고 힘을 내어 칼을 들고 해안에 올라가 큰 소리를 지르며 동서로 지휘하여 사람들을 부르는 모양을 하니 해적들이 광군이 온 줄 알고 재물을 버리고 달아났다. 송견이 쫓아가서 도적 한 명을 죽였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군과 현의 이름이 알려졌고 교위로 청거되었다. 뒤에 회계의 요망한 도적 허창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칫
양명 황제라 하고 수만 명이 모였는데 송경과 오군의 사마가 용사 수천 명을 모집하고 주와 군의 군사를 합하여 반란군을 치고 허창과 그 아들 허소의 목을 베었다. 오군 자사 장민이 표문을 올려 그의 공을 상주하니 조정에서 송견에게 염독승, 염독현의 보좌역을 제수하고 또 우이승과 합의승을 제수했다. 지금 황건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시골의 젊은이와 장사꾼들과 회수와 사수 지역의 정예병 1,500여 명을 모아 달려와서 싸우려는 것이었다. 주준이 크게 기뻐하여 송견에게 남문을 공격하게 하고 현덕은 북문을 치고 주준은 서문을 공격하여 동문을 남겨두어 도적에게 달아나게 하였다. 송견이 맨 먼저 성에 올라가 도적 20여 명을 베니 도적들이 흩어져 달아났다. 조홍이 말을 달려 큰 창을 휘두르며 송견에게 달려드니 송견이 성 위로부터 몸을 날려 조홍의 창을 빼앗아 그를 찔러 말에서 떨어뜨리고 조홍의 말을 타고 나는 듯이 왕래하며 적을 죽였다. 황건적 손중이 도적을 이끌고 북문으로 내달아 달아나니 바로 현덕과 마주쳤으나 싸울 생각이 없어 다만 달아나려고만 했다. 현덕이 활을 당겨 한 번에 손중을 맞히니 손중이 몸을 뒤집어 말에서 떨어진다. 주준의 대군이 뒤를 따라 습격하여 수만 명의 목을 베었고 항복한 자는 이루 셀 수 없었다. 남양과 함께 10여 군이 모두 평정되었다. 주준이 회군하여 낙양으로 돌아가니 황제가 명을 내려 거기 장군 한한용으로 봉했다. 주준이 송견과 유비의 공로를 상주하니 송견은 조정에 영고가 있어서 다른 군의 사마, 군사 담당을 제수받아 부임해가고 오직 현덕은 오래 기다렸으나 벼슬을 제수받지 못했다. 세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여 거리를 거닐고 있다가 마침 낭중 상서랑 장균의 수레가 지나가는 것과 마주쳤다. 현덕이 그를 보고 스스로 공적을 말하니 장균이 크게 놀라며 조정에 들어가 황제를 뵙고 말하기를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원인은 모두 십상시가 매관매직을 하고 친하지 않으면 등용하지 않으며 원수가 아니면 죽이지 않아서 천하가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땅히 십상시를 배워서 남쪽 교회에 목을 매달고 사자를 보내어 천하에 알리어 공이 있는 자는 상을 더하여 주면 사해가 절로 맑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라고 했다. 십상시가 황제에게 아뢰기를 장군이 주상을 속입니다. 하니 황제가 무사를 시켜 장군을 쫓아냈다. 십장시가 함께 논의하기를 이는 반드시 황건적을 무찔러 공이 있는 자가 벼슬을 받지 못해서 원망하는 말이 나온 것이다. 임시로 관청의 작은 명성이라도 심사하게 하고 뒤에 다시 의논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오. 라고 했다. 이로 인하여 현덕은 정주 중성부 안희현의 현위를 제수받고 서둘러 부임하였다.
현덕은 거느렸던 군사들을 해산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단지 측근 20여 명만을 데리고 관우와 장비와 함께 안희현에 도임했다. 현의 일을 처리하는 한 달 동안 백성들에게 털끝만큼도 침범하는 일이 없어서 백성들은 모두 감화를 받았다. 도임한 이후 현덕은 관우 장비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잤다. 만일 현덕이 많은 사람과 넓은 곳에 앉아 있으면 관우와 장비는 옆에 모시고 서서 하루가 다하도록 지루해하지 않았다. 현에 부임한 지 넉 달이 되지 않아 조정에서 조소가 내려왔는데 무릇 군사에 공이 있어 우두머리 벼슬아치가 된 자는 마땅히 선별하겠다고 하였다. 현덕은 누구를 파견할 것인지 의심이 들었다. 그때 마침 도구 군내 순찰 감독관과 관내를 순행하여 현에 도착했다. 현덕은 성 밖으로 나가서 영접하고 도구를 보고 예를 올렸다. 도구가 마루에 앉은 채 오직 채찍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가볍게 답례하자 관우와 장비가 모두 화가 났다. 역관에 도착해서 도구는 남쪽을 향하여 높이 앉고 현덕은 계단 아래 모시고 섰다. 한참 있다가 도구가 묻기를 유현이는 출신이 무엇인가? 라고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저 유비는 중상 정황의 후손으로 탁군에서부터 황건적을 토벌하여 크고 작은 30여 전투에서 잠옷 작은 공이 있다고 하여 지금의 직위를 제수받았습니다. 하니 도구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말하기를 너는 황제의 친척을 사칭하고 공적을 허위로 보고했다. 바로 지금 조정에서 조서를 내린 것은 바로 너와 같은 탐관오리를 골라내어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라고 했다. 현덕은 예 소리만 연달아 하다가 물러 나왔다. 현의 관어로 돌아와 현의 아전들과 상의하니 아전이 말하기를 도구가 위세를 부리는 것은 뇌물을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내가 백성들에게 추호도 침범한 것이 없는데 어디서 재물을 얻어 그에게 준단 말인가? 했다. 다음 날 도구는 먼저 현의 아전을 잡아가서 현이가 백성을 해친 사실을 지적해서 말하라고 윽박질렀다. 현덕은 몇 번이나 직접 찾아가 놓아달라고 하려 했으나 번번이 문지기가 가로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각설, 화제를 돌리는 말. 장비는 홧김에 술을 몇 잔 들이켜고 말을 타고 역관 앞을 지나가다가 5, 60명의 노인이 모두 문 앞에서 통곡하는 것을 보고 장비가 그 까닭을 물으니 여러 노인이 답하여 말하기를 도구가 현의 아전을 억지로 핍박하여 유공을 해치려고 하니 우리가 모두 가서 고통을 무릅쓰고 고하러 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리어 문지기에게 잡혀 두들겨 맞았습니다. 라고 했다. 장비가 크게 성을 내어 동그란 눈을 부릅뜨고 강철 같은 어금니를 부두둑 갈더니 안장에서 구르던 말에서 뛰어내려 곧바로 역관으로 들어갔다. 문지기들이 어찌 그를 막을 수 있으랴. 장비가 곧장 안채로 달려들어가 보니 도구가 사무실에 똑바로 앉아있고 현의 아전은 묶여서
땅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장비가 크게 소리쳐서 백성을 해치는 도적놈아! 네가 나를 아느냐? 했다. 도구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장비는 도구의 머리채를 틀어쥐고 역관 밖으로 끌어내어 곧바로 현청 앞에 말을 매는 말뚝에다 묶었다.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도구의 양쪽 넓적다리를 힘껏 채찍질했다. 계속해서 때리니 부러진 버드나무 가지가 10여 개나 되었다. 현덕이 울적해 있을 때 현청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현덕이 좌우에 물으니 좌우의 사람이 답하기를 장장군이 어떤 사람을 현청 앞에 묶어놓고 호되게 때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현덕이 서둘러 나가보니 묶인 사람은 바로 도구였다. 현덕이 깜짝 놀라 이유를 물으니 장비가 말하기를 이같이 백성을 해치는 도적들을 때려 죽이지 않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였다. 도구가 하소연하여 현덕공 내 목숨을 구해주시오. 하니 현덕은 끝내 인자한 사람이라 급히 장비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옆으로 지나가던 관우가 다가와 말하기를 형님이 수많은 큰 공을 세우고 겨우 현유가 되었는데 오늘 도리어 도구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내 생각에 가시덤불 속은 난새와 봉황이 깃들 곳이 아닌가 봅니다. 도구를 죽이고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 따로 원대한 계옥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현덕은 곧 인수, 관직을 나타내는 도장과 끈을 가져와 도구의 목에 걸고 꾸짖기를 백성을 해치는 너 같은 놈을 본디 죽여야 마땅하지만 이제 잠시 너의 목숨을 살려주고 내 인수를 반환하고 이제 나는 떠난다. 라고 했다. 도구가 돌아가 정주 태수에게 고하니 태수는 문서로 성부 상급 관청에 보고하고 사람을 보내어 체포하라 했다. 현덕,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대주로 가서 유회에게 의탁했다. 유회는 현덕을 만나보고 이내 한실의 종친임을 알고 집에 머물도록 숨겨주고 말하지 않았다. 한편 십상시가 이미 권력을 쥐고 서로 의논하여 다만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이기로 하였다. 조충과 장양이 사람을 보내 황건적을 깨뜨린 장수와 병졸에게 금과 비단을 요구하여 따르지 않는 자는 파직하기를 상주했다. 황보순과 주준이 모두 그들의 요구에 동참하지 않으니 조충 등이 함께 그들 황보순과 주준의 관직을 파직하라고 상주하였다. 황제가 또 조충 등을 거기 장군에 봉하였고 장양 등 13사람은 모두 여루 제후에 봉하였다. 조정은 더욱 무너지고 인민은 한탄하고 원망했다. 이에 장사의 도적 구성이 난을 일으켰고 어장의 장거와 장순도 반란을 일으켜서 장거는 천자, 장수는 대장군이라고 칭했다. 표문이 눈송이처럼 위급함을 알렸지만 십상시는 모두 표문을 감추고 아뢰지 않았다. 하루는 황제가
후원에서 십상시와 잔치를 열어 술을 마시는데 가내대부 유도가 황제 앞으로 질러나와 크게 통곡했다. 황제가 그 까닭을 물으니 유도가 말하기를 천하가 위태롭기 아침 저녁에 달렸는데 폐하께서는 오히려 황건무리와 함께 술을 마십니까?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나라가 태평한데 무슨 위급한 일이 있는가? 하였다. 유도가 말하기를 사방에 도적이 일어나서 죽은 고을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모두 십상시가 관직을 팔고 백성을 해쳐서 임금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 바른 사람들은 모두 물러가니 재앙은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하였다. 십상시가 모두 갓을 벗고 황제 앞에 꿇어 엎드려 말하기를 대신들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니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목숨을 구걸하여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가산을 모두 거두어서 군자금에 보태십시오. 하고 말이 끝나자 통곡했다. 황제가 노하여 유도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의 집안에 또한 가까이 모신 너의 집안에도 또한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찌 홀로 집만 가까이 모시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냐 하고 무사를 불러 유도를 끌어내어 참하게 했다. 유도가 크게 부르짖기를 신이 죽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한나라 천하가 400여 년을 이었는데 여기에 이르러 하루아침에 끝나게 되니 가련합니다. 라고 했다. 무사가 유도를 끌어내어 바야흐로 형벌을 시키려고 하는데 손을 멈추어라. 내가 임금에게 간한 후를 기다려라. 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쳐다보니 곧 사도정승 진탐이었다. 그는 궁중으로 질러 들어가서 황제에게 간하기를 가내대부 유도가 무슨 죄로 죽임을 당합니까?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근신을 비방하고 짐을 모독했다고 했다. 진탐이 말하기를 천하의 인민들이 십상시의 고기를 먹고자 하는데 폐하께서는 그들을 부모와 같이 공경하고 그들은 작은 공로도 없는데 모두 열후에 봉했습니다. 하물며 봉서 등은 황건적과 결탁하여 내란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폐하께서 지금 스스로 살피지 않으시면 사직이 무너지는 것을 서서 볼 것입니다. 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봉서가 난을 일으켰는지 그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 십상시 중에 어찌 한둘의 충신이 없겠느냐. 고 했다. 진탐이 머리를 계단에 부딪히며 간했다. 황제가 노하여 끌어내라고 명하고 유도와 함께 하옥시켰다. 그날 밤에 십상시가 즉시 모의하여 옥중에서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황제의 명령을 빌려서 송견을 장사태수로 삼아 구성을 토벌하게 하니 50일이 되지 않아서 이겼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강하가 평정되니 황제가 명을 내려 송견을 오정 후에 봉했다.
그리고 황제가 유를 유주목에 봉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어양에 가서 장거와 장순을 청벌하라고 했다. 대주의 유희가 글을 써서 현덕을 추천하여 유유를 만나게 하니 유유가 크게 기뻐하여 현덕을 도의로 삼고 군사를 끌고 곧바로 적의 소굴로 쳐들어가게 했다. 현덕이 적과 싸운 지 며칠 만에 적의 얘기를 꺾었다. 장순이 한결같이 흉포하여 사졸의 마음이 변하여 직속 부하의 우두머리가 장순을 죽여 그 머리를 바치며 무리를 거느리고 투항했다. 장거가 형세가 글러진 것을 보고 또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어양이 모두 평정되어 유유가 유비의 큰 공을 상주하니 조정에서 도구를 책찍친 죄를 사면하고 하밀승 하밀의 보좌역을 제수했다. 어양이 모두 평정되어 유우가 유비의 큰 공을 상주하니 조정에서 도구를 책찍친 죄를 사면하고 하밀승 하밀의 보좌역을 제수했다. 곧 옮겨서 고당위 고당의 병사 담당가가 되었다. 공손찬이 또 현덕의 그전공을 상주하고 별부 사마로 추천하니 평원현령으로 삼았다. 현덕은 평원에서 잠옷 군자금과 군량과 군마를 마련하게 되니 다시 전날의 기상을 되찾았다. 유우는 도적을 평정한 공으로 태위 군 총사령관에 봉해졌다. 중평 6년 189년 여름 4월에 영제가 병이 위독해졌다. 대장군 하진을 불러 입궁하게 하고 후사를 상의하려고 하였다. 하진은 백정 출신인데 누이가 입궁하여 귀인이 되고 황자 변을 낳아 마침내 황후가 되니 하진도 이로 말미암아 권세를 잡았다. 황제는 또 왕미인을 총애하여 황자협을 낳았다. 하헝과 질투하여 왕미인을 짐새의 날개독으로 죽임하니 황자 변은 동태후의 궁중에서 양육되었다. 동태후는 영제의 어머니인데 해도 정후 유장의 아내였다. 처음에 환제가 아들이 없어서 해독 정후의 아들을 맞아들여서 세우니 이가 영제였다. 영제가 궁에 들어와 대통을 입고 마침내 어머니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봉양하고 조노를 태우로 하였다. 동태후는 일찍이 황자협을 태자로 세우라고 권했고 황제 또한 협을 편애하여 태자로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때 병이 위독해지니 중상시 건석이 아르기를 만약 협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먼저 하진을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라고 했다. 황제도 그 말을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진을 입궁하라고 한 것이다. 하진이 국문에 이르니 사마 병부상서 반은이 하진에게 말하기를 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건석이 공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 하진이 크게 놀라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하진이 여러 대신들을 불러서 황관을 모두 죽이자고자 하였다. 좌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황관의 세력은 충제와 질제 때부터 일어나서 점점 늘어나 극히 커졌습니다.
어찌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혹시 계획이 누설되면 반드시 멸족의 화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세밀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했다. 하진이 보니 그는 정군 교위 조조였다. 하진이 꾸짖어 말하기를 너같이 젊은 애가 어찌 조정의 대사를 한단 말이냐? 라고 했다.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던 참인데 병부상서 반은이 이렇게 말하기를 황제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건석과 십상시가 상의하여 황제의 죽음을 비밀로 하여 발상하지 않고 칙명을 고쳐 하국구를 입궁하라고 한 것입니다. 후한을 끌고자 한다면 황자협을 황제로 세워야 합니다. 하였다.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자가 명령을 받들어 와서 하진이 빨리 들어와 후사를 정하라고 하였다. 조조가 말하기를 오늘의 계획은 먼저 마땅히 임금자리를 바르게 한 다음에 도적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니 하진이 말하기를 누가 감히 나에게 임금을 바로 앉히고 도적을 도벌할 것을 말하는가 하였다. 한 사람이 몸을 일으켜 말하기를 원컨대 정예병 5,000명을 빌려주면 문지기를 베고 궁 안에 들어가 새 임금을 세운 후에 황관을 모조리 죽여서 조정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천하를 평안히 하겠소. 라고 했다. 하진이 보니 곧 사도 원봉의 아들 원혜의 조카인 이름은 소이고 자는 본초로 지금 사이의 교위였다. 하진이 크게 기뻐하여 마침내 어림군 5,000명을 지정하여 주니 원소가 전신무장을 하였다. 하진이 하옹, 순유, 정태 등 대신 30여 명과 서로 이어들어가고 영제의 영구 앞에 나아가 태자변을 옥립하여 황제에 즉위하게 하였다. 백관이 만세를 부르고 나자 원소가 궁에 들어와 건석을 체포하려고 했다. 건석이 황급히 어원으로 달아났으나 꽃그늘 아래에서 중상시 곽승에게 죽임을 당했고 건석이 거느렸던 금구는 모두 투항했다. 원소가 하진에게 말하기를 내시들이 당을 이루었으니 오늘 형세를 타고 모두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장양 등이 일이 급한 것을 알고 황급히 하태우에게 고하기를 처음에 대장군을 살해하려고 모의한 자는 다만 건석 한 사람이지. 처음에 대장군을 살해하려고 모의한 자는 다만 건석 한 사람이지. 우리들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장군이 원소의 말을 듣고 우리를 모두 죽이려 하니 마마께서는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였다. 하태우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마땅히 너희를 보호하겠다. 하고 전지를 내려 하진을 들라고 하였다. 하태우가 가만히 하진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와 오빠는 출신이 한미한데 장양등이 아니었다면 어찌 능히 이런 부귀를 누리겠소. 지금 건석이 인자하지 못하여 이미 죽임을 당했는데 오빠가 어찌하여 남의 말을 믿고 황관을 모두 죽이려 하오. 하였다. 하지안이 듣고 와서 여러 관리에게 말하기를 건석이 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그 집안을 멸족하면 된다. 그 남은 무리야
망령되이 죽일 필요가 없다. 고 했다. 원소가 말하기를 만약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몸을 잃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하진이 말하기를 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너희들은 더 말하지 말라. 라고 했다. 여러 관리가 모두 물러왔다. 다음 날 하태우가 하진에게 녹상서사 궁정문서 총괄을 맡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모두 관직을 봉했다. 동태우가 장양 등을 입궁하라 하여 상의하여 말하기를 하진의 누이를 내가 처음 발탁하였는데 지금 그 애가 황후에 올라 내외 신료들이 모두 그의 신복이 되었다. 권세가 너무 무거우니 내가 장차 어찌하면 되겠느냐 하였다. 장량이 아뢰기를 태후마마께서 조정에 나아가 수렴 청정하시고 황자협을 왕으로 봉하시며 국구동중에게 큰 벼슬을 더하여 궁권을 장악하게 하고 신등을 중용하시면 큰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동태우가 크게 기뻐하였다. 다음 날 조회를 열고 동태우가 전지를 내려서 황자협을 진류왕으로 봉하고 동중을 표기장군으로 하여 장양 등을 함께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하태후 궁중에 잔치를 마련하여 동태우를 자리에 오르시라고 청하였다. 술이 반쯤 오르자 하태우가 일어나 잔을 받들어 제배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부인입니다.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옛날에 여후 고제 유방의 황후가 무거운 권세를 장악하였다가 그 종족 1000명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땅히 구중 궁궐에 깊이 있어야 할 것이고 조정의 대사는 대신과 원로들이 스스로 상의하도록 맡기는 것이 국가의 다행일 것입니다. 원컨대 들어주십시오. 하였다. 동태우가 크게 성을 내어 말하기를 너는 왕미인을 질투하여 꾀를 내어 잠살하였고 지금 임금이 된 내 아들과 네 오빠 하진의 권세에 의지하여 매번 어지러운 말을 감히 하는구나. 내가 표기장군에게 칙명을 내려 네 오빠의 목을 자르기는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일이다. 하였다. 하태우 또한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좋은 말로 서로 권했는데 어찌하여 도리어 화를 냅니까? 하였다. 동태우가 말하기를 너희 집이 개 돼지를 잡고 술 장수하던 것들인데 무슨 식견이 있겠느냐? 하고 두 태우가 서로 싸우니 장양 등이 각각 권하여 궁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하태우는 그날 밤 하진을 궁으로 불러 낮에 일어났던 일을 고했다. 하진이 물러나와서 상봉을 불러 함께 의논했다. 다음 날 조회를 열어 조정의 신복 신하들을 시켜 동태우가 원래 제후의 왕비이니 오래 궁중에 있을 수는 없고 이에 하간으로 옮겨 안치하는 것이 합당하니 날짜를 정하여 서울의 성문을 나가게 함이 마땅하다고 상주하게 했다.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 동태우를 호위하게 궁을 나가게 하고 한편으로는 금군을 뽑아 표기장군 동중의 집을 포위하여 표기장군의 인수를 재촉하여 받아내었다. 동중이 사태가 급한 것을 알고
스스로 안채해서 자살했다. 집안 사람들이 고굴하니 그때서야 군사들은 흩어졌다. 장량과 당규가 동태후 일파가 이미 꺾인 것을 보고 마침내 모두 금과 구슬과 놀이개를 싸들고 하진의 아우 하묘와 그 어머니 무양군을 찾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하태후의 처소에 들어갈 때 좋은 말을 해주고 나쁜 말은 막아달라고 했다. 이리하여 십상시들은 다시 황제의 가까이에서 총애를 받게 되었다. 6월에 하진은 몰래 사람을 시켜 동태후를 하간 역들에서 짐살하고 서울 낙양으로 운구해 문릉에 장사 지냈다. 하진은 병을 칭탁하여 장례에 가지 않았다. 사예교위 원소가 들어가서 하진을 보고 말하기를 장양과 당규 등이 공께서 동태후를 짐살하고 대사를 도모하려 한다고 밖에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황관들을 베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옛날 두무가 내시를 죽이려다 기밀이 새어나가서 도리어 재앙을 당했습니다. 지금 공의 형제가 거느리는 장수나 관리는 모두 뛰어난 인사들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힘을 다하게 하면 일은 손에 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돕는 때이니 놓치지 마십시오. 장양과 당규 등이 공께서 동태후를 짐살하고 대사를 도모하려 한다고 밖에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황관들을 베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장양과 당규 등이 공께서 동태후를 짐살하고 대사를 도모하려 한다고 밖에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황관들을 베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옛날 두무가 내시를 죽이려다 기밀이 새어나가서 도리어 재앙을 당했습니다. 지금 공의 형제가 거느리는 장수나 관리는 모두 뛰어난 인사들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힘을 다하게 하면 일은 손에 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돕는 때이니 놓치지 마십시오. 하니 하진이 말하기를 그 또한 상의해 보겠소 라고 했다. 좌우 측근 은밀히 장양에게 알리니 장양 등이 하묘에게 고하고 또다시 많은 뇌물을 바쳤다. 하묘가 입궁하여 하태후에게 말하기를 대장군께서 새 황제를 보좌하면서 인자한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을 죽이기에 힘을 써서 오늘 무단히 또 십상시를 죽이려 하니 이는 변란을 일으키는 길입니다. 라고 했다. 하태후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 잠시 후에 하진이 들어와서 하태후에게 황관을 죽이겠다고 하리니 하태후가 말하기를 황관들이 대궐에서 일을 통괄하는 것은 한나라 황실에 옛부터 내려오는 일입니다. 선제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빠가 선제의 신하들을 죽이려 하니 이는 종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짓입니다. 하진은 본래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라 태후의 말을 듣고 예 하고 나왔다. 원소가 하진을 맞이하며 묻기를 대사는 어찌 되었습니까? 하니 하진이 말하기를 태후께서 윤호하지 않으시니 그것을 어찌하겠소? 했다. 원소가 말하기를 사방의 영웅들을 불러 병사를 거느리고 서울로 와서 내시들을 모두 죽이게 하십시오. 이런 때가 되면 사태가 급해져서 태후께서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하진이 말하기를 그거 참 묘한 계책이요 하고 곧바로 경문을 각진해 보내어 군사를 서울로 불러오려 했다. 주부 진님이 말하기를 안 됩니다. 속담에 눈 가리고 돼새를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미물도 오히려 남을 속여서 뜻을 얻지 않는데 하물며 국가대사를 속이겠습니까? 지금 장군께서는 황제의 위엄에 의지하고 병권까지 장악하고 있으니 위풍당당하게 상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황관을 죽이겠다면 화로에 불을 피워놓고 털을 태우듯이 쉬운 일일 뿐입니다. 다만 번개같이 신속히 권력을 휘둘러 단죄하면 하늘과 사람이 모두 따를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무엇 때문에 밖에 있는 대신들에게 경문을 띄워 대궐을 침범하게 하십니까? 영웅들이 서울에 모이게 되면 각자 딴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병장기를 가지고 넘어져서 칼자루를 적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을 것이니 반드시 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별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다. 하진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것은 겁쟁이의 생각이요. 했다.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하기를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하기를 이 일은 손바닥 뒤집도 쉬운 일인데 어찌해서 이렇게들 말들이 많습니까? 하였다. 바라보니 조조였다. 이야말로 임금곁 내시들의 변란을 막으려면 조정의 지혜로운 인사의 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라. 만일 그들의 죄를 다스리려 한다면 마땅히 그 원흉을 제거해야 하는데 다만 옥리한 사람에게 맡기면 충분할 것입니다. 하필 시끄럽게 밖에 있는 군사를 불러들이려 하십니까? 그들 환관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 하면 반드시 일이 탄로날 것이니 제 생각에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하였다. 하진이 성을 내어 말하기를 맹덕도 사심을 품었는가? 하였다. 조조가 물러나와 말하기를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는 반드시 하진일 것이다. 라고 했다. 하진은 이에 몰래 사자를 보내어 황제의 비밀 명령을 가지고 밤을 새워가며 각진으로 달려가게 하였다. 한편 전장군 오향우, 서량자사 동탁은 이에 황건적을 토벌한 공이 없어서 조정에서 의논하여 그의 죄를 다스려 벌을 내리려 하자 십상시에게 뇌물을 주고 요행으로 모면했다. 후에 또 조정의 고관들과 결탁하여 마침내 높은 벼슬에 임명되어 서쪽 고을에 20만 대군을 거느리게 되어 항상 신하 노릇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때 동탁은 조서를 받고 크게 기뻐하며 군사와 군마를 징집하여 일으키니 그 행렬이 계속 이어졌다. 동탁은 그의 사위 중랑장 우보에게 섬서를 지키라 하고 자신은 이각, 곽사, 장제, 번조 등을 대동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낙양을 향하여 출발했다. 동탁의 사위인 모사 이유가 말하기를 지금 비록 조서를 받았지만 중간에 알 수 없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찌 사람을 보내 표를 올리지 않습니까? 명분이 정당하고 말이 순조로워야 큰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니 동탁이 크게 기뻐하며 이에 표를 올렸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소문을 얼핏 들으니 천하의 별난과 반역이 그치지 않는 까닭은 모두 황문시랑 장양 등이 하늘에 변함없는 도를 업신여긴 영고로 일어나는 일이라 합니다. 신이 듣건대 끓는 물을 끼얹어 끓어오르는 것을 막기보다는 장작을 치우는 것이 낫고 종기를 터뜨리는 것이 아프지만 독을 키우는 것보다 낫다고 들었습니다. 신이 감히 종과 북을 울리면 낙양으로 들어가서 청컨대 장양 등의 무리를 쓸어버리고자 하오니 사직을 위해서 참으로 다행이고 천하를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하였다. 하진은 동탁이 보낸 표를 받아서 대신들에게 내보였다. 시어사 정태가 간하기를 동탁은 승량이이고 이리입니다. 그를 경성으로 끌어들이면 반드시 사람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하였다. 하진이 말하기를 당신은 의심이 너무 많아서 대사를 모의하기는 부족하오 했다. 노식도 역시 간하기를 제가 평소에 동탁의 사람 됨을 아는데 얼굴은 착해 보이지만 성질은 사납습니다. 일단 도성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화와 걱정거리를 일으킬 것이니 그를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난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하진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정태와 노식은 모두 벼슬을 버리고 떠나갔다. 조정 대신들 중에 떠나간 사람이 거의 태반이나 되었다. 하진은 민지에 사람을 보내어 동탁을 영접했지만 동탁은 군대를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다. 장양 등은 외병이 온다는 것을 알고 함께 논의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하진의 계략이오. 우리들이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멸족을 당할 것이오. 라고 했다. 그리하여 먼저 도부수 50명을 장락궁 가동문 안쪽에 숨겨놓고 하태우에게 들어가 고하기를 지금 대장군께서 거짓 조서를 내려 외병을 서울로 불러들여 저희들을 모두 죽이려 합니다. 마맞게 바라옵건대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십시오. 하니 하태우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대장군 집으로 찾아가서 사죄하라 했다. 장양이 말하기를 만일 재상부로 찾아갔다가는 저희 뼈와 살이 가루가 될 것입니다. 마맞게 바라옵건대 대장군을 입궁하도록 하여 잘 타일러 만류시켜 주소서. 만일 저희들의 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신들은 오직 마마 앞에서 죽기를 청하옵니다. 라고 했다. 하태우는 이에 조서를 내려 하진에게 하교했다. 하진은 조서를 받고 바로 입궁하려 했다. 주부 진림이 간하기를 태후의 이 조서는 십상지의 계략이 틀림없습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신다면 반드시 화를 입으실 것입니다. 했다. 하진이 말하기를 태후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무슨 화가 있겠느냐? 했다. 원소가 말하기를 이제 그들의 계략이 이미 누설되어 사실이 탄로났는데도 장군은 아직도 궁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했다. 조조가 말하기를 먼저 십상시를 불러내고 그 후에 들어가십시오. 하니
하진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것은 어린아이의 소견이다. 내가 천하의 권력을 쥐고 있는데 십상시가 감히 어떻게 나를 상대하겠느냐 했다. 원소가 말하기를 공께서 꼭 가시겠다면 우리가 무장한 병사를 이끌고 호위하여 뜻밖의 재난을 방비하겠습니다. 했다. 그리하여 원소와 조조는 각각 정예병 500명을 선발하여 원소의 아우 원술에게 거느리라고 명했다. 원술은 전신 갑옷을 걸치고 군사를 이끌고 청세문 밖에 포진했다. 원소와 조조는 칼을 차고 하진을 호위하여 장락궁 앞에 이르니 환관이 화태후의 전지를 전하며 말하기를 태후께서 특별히 대장군께 하게 하셨으니 다른 사람은 누구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원소와 조조 등은 모두 궁 밖에서 가로막혔다. 하진이 당당하게 곧바로 들어가 가덕전 문에 이르니 장량과 당교가 맞으러 나오더니 좌우에서 둘러쌌다. 하진은 크게 놀랐다. 장량이 큰 소리로 하진을 꾸짖기를 동태우가 무슨 죄가 있어 함부로 독살하고 국모의 장례에는 병을 핑계로 나오지도 않았느냐. 너는 본디 도살하고 술 팔던 하찮은 무리였던 것을 우리들이 천자께 청거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는데 은혜를 갚을 생각은 아니하고 죽이려 하느냐. 네 말대로 우리들이 매우 더럽다면 깨끗한 자는 누구냐? 하였다. 하진이 황급히 빠져나갈 길을 찾았으나 국문은 모두 닫혔고 숨어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와 하진을 베어 두 토막을 내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탄식하기를 한나라 국군이 위태로워지려고 천수가 다하니 무모한 하진이 삼공이 되었네. 몇 번이나 충신의 간언을 듣지 않더니 궁중에서 칼날을 피하지 못했네. 하였다. 장양 등의 무리가 이미 하진을 죽였는데 원소는 오래도록 하진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자 국문 밖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장군은 수레에 오르십시오 하였다. 장양 등이 하진의 머리를 들고 와 담 위에서 던지며 황제의 명령이라고 선포하기를 하진은 반역을 꾀하다가 이미 처형당했다. 그 밖에 하진의 협박에 못 이겨 복종한 자들은 모두 다 죄를 용서한다. 라고 했다. 원소가 소리를 높여 크게 외치기를 환관들이 대신을 죽였다. 악당을 죽일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싸움을 도우라. 라고 했다. 하진의 부하장수 오광은 즉시 청세문 밖에서 불을 질렀고 원술은 군사를 이끌고 궁정으로 돌진해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환관들을 어른아이 막론하고 모조리 쳐 죽였다. 원소와 조조도 관문을 돌파하고 대궐 안으로 들어갔다. 조충, 정광, 하운, 곽승 등 환관 4명은 추하루 앞에 쫓겨가서 난도질을 당하여 고기다짐이 되었다. 궁중에는 화염이 하늘을 찔렀다. 장량, 당교, 조절, 후람 등은 태후와 태자와 진류왕을 겁박하여 궁중 안으로 끌고 가서 뒷길을 따라 복궁으로 달아났다. 이때 노식은 관직을 벌였지만 아직 떠나지는 않았는데 궁중에 사변이 일어난 것을 보고 갑옷으로 갈아입고 창을 들고
궁전에 누가가래 서 있었는데 멀리 당교가 하태우를 에워싸고 다그치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노식이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당교 역저가 어찌 감히 태우를 겁박하느냐 했다. 당교는 몸을 돌려 달아났고 태우는 창문으로 뛰어나가려 했다. 노식이 급히 구하여 위험을 면했다. 오강이 궁의 안뜰로 쳐들어가니 하묘가 또한 칼을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다. 오강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묘가 공모하여 형을 죽였다. 함께 죽여야 마땅하다. 하니 여러 사람이 함께 말하기를 형을 죽인 역적을 내가 죽이고 싶소. 라고 했다. 하묘가 달아나려 하자 사방으로 둘러싸고 베어서 가루로 만들었다. 원소는 다시 군사들에게 분담하여 십상시 가속을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이라 명했다. 그래서 수염이 없는 사람들이 황건으로 오인되어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다. 조조는 궁중에 불을 끄는 한편 하태우를 청해와서 조정대사를 임시로 대행하게 하고 군사들을 보내어 장량 등의 뒤를 쫓아 습격하라 하고 소재를 찾으라 했다. 한편 장양과 당규는 소재와 진류왕을 겁박하여 끌고 연기를 무릅쓰고 불을 뚫고 나와 그날 밤 급히 달아나서 북망산에 이르렀는데 거의 이경 10시쯤이었다. 뒤쪽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인마가 뒤쫓아왔다. 앞에서는 하남 중부의 열리 아전 민공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역적은 계속 거라 하니 장량은 일이 위급해진 것을 보고 마침내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소재와 진류왕은 사경이 되도록 풀숲에 숨어 있다 보니 이슬이 내리고 배가 고파오자 서로 끌어안고 통곡하다가 풀숲 속에서 울음소리를 삼켰다. 진류왕이 말하기를 이곳은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 다른 곳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이에 두 사람은 옷자락을 이어 잡아매고 강길 슬그로 기어 올라가니 어둠 속의 사방은 온통 가시밭이라 길이 보이지 않아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갑자기 수백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환하게 빛을 비춰 계속 황제의 앞을 떠돌아다녔다. 갑자기 수백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환하게 빛을 비춰 계속 황제의 앞을 떠돌아다녔다. 진류왕이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우리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하고 즉시 반딧불이의 빛을 따라가니 점차 길이 보였다. 오전 4시까지 걷다 보니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산 언덕가에서 풀더미 하나를 발견하고 소재와 진류왕은 풀더미 가장자리에 누웠다. 그 풀더미 앞에는 한 채의 장원이 있었다. 장원의 주인이 이날 밤에 2개의 붉은 해가 장원 뒤에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깜짝 놀라 깨어나서 옷을 입고 문을 나와 사방을 살펴보다가 집 뒤 불더미 위에서 붉은 빛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달려가 보니 두 사람이
풀더미가에 누워 있었다. 집주인이 묻기를 두 소녀는 네 집 자제이냐 하니 소재가 감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진류왕이 소재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분은 바로 지금의 황제이시다. 십상시의 난을 만나 이곳까지 피난해 오셨다. 나는 황제의 아우인 진류왕이다. 라고 했다. 집주인은 크게 놀라 두 번 절하고 말하기를 신은 선왕 때의 사도 최열의 아우 최의입니다. 십상시가 관직을 팔고 어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보고 이곳에 응거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에 황제를 부축하여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 술과 음식을 꿇어앉아 올렸다. 각설. 민공은 당규를 쫓아가 잡고 묻기를 천자는 어디 계시느냐 하니 당규가 말하기를 이미 도중에서 서로 헤어져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소 했다. 민공은 즉시 당규를 죽여서 말 목덜미에 머리를 달아매고 군사를 나누어 사방으로 흩어져 황제를 찾게 하고 자신은 홀로 말을 타고 길을 따라 뒤쫓으며 찾다가 우연히 최의의 장원에 이르렀다. 최의가 수급을 보고 물으니 민공이 자세히 설명했다. 민공은 즉시 당규를 죽여서 말 목덜미에 머리를 달아매고 군사를 나누어 사방으로 흩어져 황제를 찾게 하고 자신은 홀로 말을 타고 길을 따라 뒤쫓으며 찾다가 우연히 최의의 장원에 이르렀다. 최의가 수급을 보고 물으니 민공이 자세히 설명했다. 최의가 민공을 데려와 황제를 뵙게 하니 황제와 신하가 함께 통곡했다. 민공이 말하기를 나라에는 단 하루도 임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폐하께서는 서울로 돌아가십시오. 했다. 최의의 집에는 여윈말 한 필밖에 없어서 이 말에 안장을 갖추어 황제를 태우고 민공은 진료왕과 자신의 말에 함께 타고 최의 집을 떠나 낙양으로 향했다. 삼리도 가지 않았을 때 사도 왕균과 태위, 양표, 좌군교의 순우경, 우군교의 조맹, 후군교의 포신, 중군교의 원소 등 일행의 수백 인마가 천자를 맞이하니 군신이 모두 울었다. 먼저 사람을 시켜 단규의 머리를 가지고 경사로 가서 호령하라 하고 따로 좋은 말로 바꿔 황제와 진류왕을 태우고 황제와 무리를 지어 서울로 돌아왔다. 이보다 앞서 낙양 아이들은 동요를 불렀는데 황제는 황제가 아니고 왕은 왕이 아니네. 수많은 전차와 기병들이 북망산으로 달려가네. 라고 했다. 오늘에 이르고 보니 그 예언이 과연 맞았다. 황제의 행차가 채 몇 리도 가지 못한 때였다. 갑자기 해를 가릴 만큼 수많은 깃발들이 나타나 흙먼지가 하늘을 가리면서 한 무리의 인마가 달려왔다. 백관들은 얼굴빛이 질렸고 황제 역시 크게 놀랐다. 원소가 말을 박차고 나가 묻기를 웬 사람들이냐 하니 술을 놓은 깃발의 그늘 속에서 한 장수가 나는 듯 달려나와 소리 높여 물었다. 천자는 어디 계시오? 황제는 벌벌 떨며 말을 못했다. 진류왕이 말을 몰아 앞으로 나가 꾸짖기를 찾아온 자는 누구냐? 하니 동탁이 말하기를 서량자사 동탁이오 했다.
진류왕이 말하기를 너는 어가를 보호하려 왔느냐 아니면 어가를 덮치러 왔느냐 하니 동탁이 응답하기를 특별히 어가를 보호하러 왔습니다 했다. 진류왕이 말하기를 기왕 어가를 보호하러 왔다면 천자께서 여기 계시거늘 어찌하여 말에서 내리지도 않느냐 했다. 동탁이 크게 놀라 황급히 말에서 내려 길가에 엎드려 절을 했다. 진료왕은 좋은 말로 동탁을 위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빠뜨린 것 없이 다 말했다. 동탁은 속으로 기특하게 여기면서 이미 소재를 패하고 진료왕을 세울 뜻을 품었다. 이날 궁으로 돌아와 하태우를 뵙자 모두 다 통곡했다. 그리고 궁중을 점검해보니 전국 옥새가 보이지 않았다. 동탁은 군사들을 성 밖에 주둔시켜 놓고 날마다 철갑기병을 대동하고 성 안으로 들어와 제멋대로 거리를 누비고 다니니 백성들이 무서워서 불안해하였다. 동탁이 궁궐로 들어가 거리낌 없이 누력질하니 후군교의 포신이 원소를 찾아보고 동탁은 반드시 딴 마음을 품고 있으니 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소가 말하기를 조정이 새로 안정되었으니 가벼이 움직여서는 아니 될 것이요 라고 했다. 포신은 왕윤을 찾아뵙고 또한 그 일을 말했다. 왕윤이 말하기를 우선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상의해 보겠소 했다. 포신은 자신이 거느린 병마를 이끌고 태산으로 가버렸다. 동탁은 하진 형제의 부하 군사들을 꿰어 끌어들여서 모두 장악하고 사사로이 이유에 말하기를 내가 황제를 패하고 진류왕을 세울까 하는데 어떠냐? 하니 이유가 말하기를 지금 조정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이때의 일을 행하지 않고 늦어진다면 병고가 생길 것입니다. 내일 온명원으로 백관을 소집하여 폐림 문제를 잘 말씀하시되 따르지 않는 자의 목을 베면 위력으로 권세를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동탁이 기뻐했다. 다음 날 동탁은 크게 연회석을 차려놓고 두루 공경들을 초청하니 공경들 모두가 동탁을 두려워하여 누가 감히 가지 않았겠는가. 동탁이 백관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온명원 문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칼을 차고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동탁은 술과 음악을 멈추게 하고 곧 언성을 높여 말하기를 내가 한 말씀 드리려 하니 여러 관원들은 조용히 들으시오 했다. 여러 관리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자 동탁이 말하기를 천자는 만백성의 주인이시니 위험 있는 모습이 없으면 종묘사직을 받들 수 없습니다. 금상께서는 유약하니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진류왕이 대위를 잇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재를 패하고 진류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여러 대신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했다. 여러 관원들은 그 말을 듣고도 감히 아무 소리도 못했다. 좌중에 있던 한 사람이 술상을 밀고 곧장 연회장 앞으로 나와서서 큰 소리로 호통쳤다. 안 된다, 안 돼.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감히 큰 소리를 쳐대느냐? 천자께서는 선제의 적자이시고
처음부터 과실이 없는데 어찌 망령되이 패립을 의논하느냐. 네가 임금자리를 빼앗는 역적질을 하겠다는 것이냐? 동탁이 보니 그는 형주자사 정원이었다. 동탁이 화를 내며 꾸짖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살 것이고 나를 거스르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고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고 정원을 베어 죽이려 했다. 이때 이유가 정원의 등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타고난 모습이 수려하고 위풍당당한데 손에는 방천 화극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동탁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유가 급히 앞으로 나가 말하기를 오늘 술자리에서 국정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도당으로 가셔서 공론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정원에게 권하여 그는 말을 타고 가버렸다. 동탁이 백관들에게 묻기를 내가 한 말이 바른 도리에 맞지 않소? 하니 노식이 말하기를 명공의 말은 틀렸습니다. 옛날 상나라 태갑은 밝은 정치를 하지 못하자 이윤이 동궁으로 추방했고 한나라 창의왕은 등극한 지 겨우 27일 만에 3천여 가지의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곽광이 태묘에 고하고 패했습니다. 그러나 금상께서는 비록 어리지만 총명하고 어질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아울러 털 것만큼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공은 바깥 고을에 자사로 본 뒤 국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한 이윤이나 곽광 같은 큰 재주도 없으면서 어찌 억지로 임금을 패하고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윤과 같은 뜻이 있다면 가하지만 이윤과 같은 뜻이 없다면 찬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니 동탁이 크게 노하여 칼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가며 노식을 죽이려 하니 의랑 팽백이 간하기를 노상서는 천하의 사람들이 우러르는 분입니다. 지금 먼저 죽인다면 천하가 뒤흔들리고 두려워할까? 두렵습니다. 했다. 동탁이 그만 멈추었다. 사도 왕륜이 말하기를 패립에 대한 일은 술을 마시고 나서 상의할 일이 아니니 다른 날에 다시 의논합시다. 하자 이에 백관들이 모두 흩어졌다. 동탁이 칼을 잡고 온명원 문에 서 있다가 호련히 원문 밖에서 한 사람이 창을 들고 말을 몰아 온명원 문 밖에서 질풍처럼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동탁이 이유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냐? 이유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정원의 수양아들입니다. 성은 여, 이름은 포, 자는 봉선이라 합니다. 주공께서는 잠시 피하십시오. 했다. 그리하여 동탁은 온명원으로 들어와 몰래 숨었다. 다음 날 병사가 들어와 보고하기를 정원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성 밖에서 싸움을 걸고 있다고 했다. 동탁이 노하여 군사를 이끌고 이유와 함께 맞아 싸우러 나갔다. 양쪽 진영은 마주보고 둥글게 진을 쳤다. 얼핏 보니 여포는 머리에 상투를 들고 금관을 썼고 백화 점포를 걸치고 당해가 새겨진 갑옷을 입고 사자가 새겨진 허리띠를 하였다. 여포가 창을 들고 말을 놓아 정거냥
건양은 정원의 자를 따라 진 앞으로 나오자 정건양이 동탁을 가리키며 꾸짖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황간이 권력을 잡고 휘둘러 만민이 도탄에 빠졌는데 너같이 한치의 공도 없는 놈이 어찌 감히 망령되이 패립을 입에 담아 조정을 어지럽히느냐 했다. 동탁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여포가 나는 듯이 말을 몰아 곧장 쳐들어가니 동탁이 황급히 달아났다. 정원이 군사를 이끌고 덮쳐들어 동탁의 군사는 크게 패하였고 30리를 후퇴하여 영체를 세웠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상의하면서 동탁이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여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만약 이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찌 천하를 근심하겠는가? 라고 했다. 장막 앞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니 말하기를 주공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포와 같은 고향 사람이어서 그가 용맹하지만 꾀가 없고 이익을 보면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썩지 않은 쇠치의 혀, 말솜씨에 의지하여 여포를 설득하여 손을 모아 항복해 오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 동탁이 크게 기뻐하며 그 사람을 보니 호분중랑장 이숙이었다. 동탁이 말하기를 너는 앞으로 어떻게 달랠 셈이냐? 하니 이숙이 말하기를 저는 주공께서 하루에 천리를 가는 적토라는 명마 한 필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드시 이 말과 또 황금과 구슬을 주어 이익으로 그 마음을 엮고 제가 다시 말로 달래면 여포는 반드시 정원을 배반하고 주공께 투항해 올 것입니다. 했다. 동탁이 이유에게 묻기를 그 말이 가능하냐? 하니 이유가 말하기를 주공께서 천하를 얻으려 하시면서 어찌 말 한 피를 아끼십니까? 했다. 동탁은 흔쾌히 적토말을 내어주고 다시 황금 1000냥과 좋은 구슬 수십 알과 옥대 1개를 내주었다. 이숙이 예물을 가지고 여포의 영체에 이르자 길가에 숨어있던 군사가 애워쌌다. 이숙이 말하기를 어서 여장군에게 얘 친구가 찾아왔다고 보고해라 했다. 군사의 전가를 받은 여포가 들여보내라고 명하자 이숙이 여포를 보고 말하기를 아우는 그간 별거 없으셨는가? 하니 여포가 읍하여 말했다. 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디 계시오? 이숙이 말하기를 지금 호분 중랑장직을 맡고 있는데 아우가 사직을 바로잡아 도와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좋은 말 한 필을 가져왔는데 하루에 천리를 달리며 물을 건너고 산을 오르기를 마치 평지를 달리듯 하니 이름하여 적토라 한다네. 특별히 아우에게 드려서 호랑이 같은 위험을 돕고자 하네. 했다. 여포는 즉시 끌고 오라 하여 살펴보았다. 과연 말은 온몸이 불타는 숯과 같이 붉었고 한 올 잡털도 없었으며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1장이고 발굽에서 목덜미까지가 8자였는데 울부짖고 포효하는 것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바닷속으로 뛰어들 것 같은 모습이었다. 호세 사람이 시를 지어 오직 적토마를 노래했다. 흙먼지 일으키며 천리를 달리니 물 건너고 산에 올라 붉은 안개 피어나듯 실곱비 당기고 옥제갈 흔들면서 불 뿜는 용이 구천에서 날아내려왔네. 여포는 이 말을 보고 너무 좋아서 이숙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말하기를, 형님께서 이런 용말을 주시니 장차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하니, 나는 의협심으로 가져온 것인데 어찌 보답을 바라겠는가. 여포가 술자리를 마련하여 이숙을 대접했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자 이숙이 말하기를, 나와 아우는 만난 적이 별로 없지. 춘부장은 오히려 종종 만나 뵈었네. 하니 여포가 말했다. 형님 취하셨소.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여러 해 지났는데 어떻게 형이 만날 수 있겠소? 이숙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하기를, 아니네. 나는 지금 정사자를 말하는 것일세. 했다. 여포가 부끄럽고 황송해하며 말했다. 제가 정건양 밑에 있는 것은 또한 어쩔 수 없어 있는 것이지요. 이숙이 말하기를, 아우는 하늘을 떠받들고 바다를 몰아가는 재주를 가진 사람인데 온 천하 어느 누가 흠모하고 공경하지 않겠는가. 부귀 공명을 얻는 것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꺼내는 것과 같이 쉬운 일인데 어찌하여 어쩔 수 없어 있다고 말하며 남의 밑에 있다는 말인가? 했다. 여포가 말하기를, 그런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것이 한이지요. 하니 이숙이 웃으면서 말했다. 좋은 새는 나무를 골라 깃들고 현명한 신하는 주인을 가려 섬긴다고 했으니 임기응변이 빠르지 못하면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을 것이네. 여포가 말하기를, 형님은 조정에 계시니 누가 지금 세상의 영웅이라고 보십니까? 했다. 이숙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 신하들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그들 모두 동탁만 못했네. 동탁은 그 사람됨이 어진 사람을 공경하고 선비들을 예로 대할 뿐 아니라 상벌이 분명하여 끝내 대업을 이룰 것이네. 라고 했다. 여포가 말하기를, 저도 따라가 모시고 싶지만 연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이숙이 가지고 온 황금과 보석, 옥대를 꺼내 여포 앞에 늘어놓으니 여포가 놀라서 물었다. 이것이 웬 것입니까? 이숙은 좌우에게 물러가라 소리치고 여포에게 고했다. 이것은 동탁공께서 오래전부터 아우의 이름을 흠모하여 특별히 나에게 이것들을 가져다가 받들어 바치라 하셨네. 척토마도 또한 동탁공께서 보내주신 것일세. 여포가 말하기를, 동공께서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앞으로 무엇으로 갚아야 하겠습니까? 하니 이숙이 말했다. 나와 같이 재주 없는 사람도 오히려
호분 중량장으로 삼으셨는데 공이 만일 그에게로 간다면 귀하게 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일세. 여포가 말하기를 찾아가 뵐 만한 작은 공도 없는 게 한스럽습니다. 하니 이숙이 말했다. 공은 손바닥 뒤집는 사이에 세울 수 있지만 공이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을 뿐일세. 여포는 오래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다. 내가 정원을 죽이고 군사를 이끌고 동탁에게 귀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숙이 말하기를 아우가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막대한 공이 될 거야. 그러나 이 일은 질질 끌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속결하느냐에 달려있네 하였다. 여포는 이숙에게 내일 투항하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이숙은 작별하고 돌아갔다. 그날 밤 이경쯤에 여포는 칼을 들고 곧바로 정원의 막사로 들어갔다. 정원은 마침 촛불을 켜고 책을 보고 있다가 여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내 아들이 왔구나. 무슨 사고라도 있느냐? 하니 여포가 말하기를 나도 당당한 장부인데 어찌 좋아서 너의 아들이 되겠느냐? 했다. 정원이 말하기를 봉선아, 어째서 마음이 변했느냐? 하니 여포는 앞으로 다가가 단칼에 정원의 목을 베고 큰 소리로 좌우에게 외쳤다. 정원이 어질지 않아서 내가 이미 죽였으니 기꺼이 나를 따를 자는 여기 남고 그렇지 않은 자는 떠나라. 군사들은 태반이 흩어져 갔다. 다음 날 여포는 정원의 수급을 가지고 이숙을 찾아갔다. 이숙은 곧장 여포를 데리고 동탁을 배웠다. 동탁은 크게 기뻐하며 죄언을 베풀어 대접했다. 동탁이 먼저 아래로 내려와 절을 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제 장군을 얻었으니 가물의 여린 싹이 단비를 만난 것 같소. 라고 했다. 여포는 동탁을 받들어 자리에 앉게 하고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공께서 만약 버리지 않으시겠다면 제가 의부로 모시기를 절을 올려 청합니다. 하니 동탁은 황금 갑옷과 비단 점포를 여포에게 내려주고 실컷 마시다가 헤어졌다. 동탁은 이때부터 위세가 더욱 커져서 스스로 전장군의 업무를 챙기고 동생 동민을 좌장군 호우로 봉하고 여포를 기도위 중랑장 도종으로 봉했다. 이유가 동탁에게 배립에 관한 계획을 빨리 매듭지으라고 권했다. 이에 동탁은 조정에서 술자리를 만들어 놓고 공경들을 소집하고 여포에게 무장한 병사 1000여 명을 거느리고 좌우에 시위하도록 했다. 이날 태부 원외와 백관들이 모두 참석하여 술잔이 몇 순배 돌자 동탁의 칼을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금상께서는 어둡고 나약하여 종묘를 받들 수 없어 내가 장차 이윤과 곽광의 고사에 의거하여 황제를 배하여 홍농왕으로 삼고 진류왕을 세워 황제로 받들 것이니 따르지 않는 자는 목을 베겠소.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어리둥절하고 겁에 질려 감히 대꾸하지 못할 때 중군교위 원소가 용감하게 나아가 말했다.
금상께서는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울러 덕을 잃지도 않았는데 네가 적자를 패하고 서자를 세우려는 것은 반역이 아니고 무엇이냐? 동탁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천하의 모든 일은 내 손 안에 있고 지금 내가 처리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냐? 네 눈에는 내 칼이 날카로워 보이지도 않느냐? 했다. 원소도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네 칼이 날카롭다지만 내 칼도 무디다고 할 수는 없다. 두 사람은 잔치하던 자리에서 대적했다. 이야말로 정원이 정의를 받들다가 몸이 먼저 죽고 원소가 칼을 들고 덤비니 형세가 또한 위태롭네.